네, 건설업 위기설을 불러일으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큰 불 잡히듯 절반 정도는 정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체 평가인데요.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7월 기점으로 또다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서 남은 부실 PF 정리도 영향을 받을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참 우리 경제의 큰 고충거리였는데 뭐 구조조정이 조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때 뭐 건설업 4월 위기설이다. 때만 되면 드러나곤 했는데 건설업체들 조금 어려운 상황, 뭐 최악의 고비는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뭐 근데 건설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여전히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뭐 서울의 핵심 주거 선호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괜찮은데요. 네. 나머지 서울 외곽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핵심적으로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공업 미분양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분양에 대비해서 중공업 미분양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3년 8월 이후로 11년 7개월 만에 지금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 2만 5천 채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한 80%가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 2만 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소되느냐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계속적으로 80% 수준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계속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저희가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은 건설 투자가 3.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의 이제 뭐 이런 경기 안 좋은 부분이 경제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건설회사들 뭐 실제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 다 짓고도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악성 미분양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된다. 우리 성장률 낮은 것, 건설 경기 악화 영향이 크다. 그게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부실 PF 사업장이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우리 전체 부실 PF 사업장이라는 게 여신 기준으로 한 200조 원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한 23조 9천억 원 정도가 부실하거나 또는 부실로 갈 수 있는 그런 등급의 안 좋은 사업장이었거든요. 감독은 이걸 이제 정리한다, 뭐 옥석을 가린다 이렇게 했는데 잘 정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어느 정도가 뭐 정리가 돼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 6월까지 52.7% 정리하겠다는 건데요. 6월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이제 부실 사업장이 23조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 6월 달이 같은 경우가 22조 9천억이었고요. 작년 말 같은 경우는 19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좀 늘어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아니면 느려지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뭐 부실 사업장은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재구조화를 시키면. 그래서 12조 6천억 정도를 정리했다고 뭐 임박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정리된 걸 본다 그러면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해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동안 4조 5천억 정도를 정리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속도는 내고는 있는 것 같다. 대신에 이제 여전히 그런 부분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네요. 부실이 이제 어떻게 부실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기준을 조금 이렇게 강화를 하면 이 부실 PF 사업장이 조금 늘어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여튼 부실 PF를 정리한다는 게 뭐 그대로 놔두면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사서 그걸 다시 뭐 정상화 시키거나 다시 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뭘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금리도 그렇게 낮질 않고 어떻게 신속한 진전이 제대로 될 수 있나 싶어요. 뭐 일단 악성 우리가 보통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유찰되는 경우가 14회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상당히 10차례 이상 유찰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PF 정보 공개 플랫폼 같은 걸 만들었어요. 정보 공개 플랫폼 뭔가요? 그러니까 PF 부실된 사업장들을 이제 올려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제일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이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저 사업장이 이제 뭐가 문제가 돼서 부실한지를 사실은 밖에 있는 분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이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업장이 이제 그 1월 같은 경우는 한 195건 정도가 올라왔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4월 말 기준입니다. 395건이 올라왔으니까요. 뭐 이게 좀 활성화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이제 가격 차이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게 경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달 이제 한 10%씩 그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수하려는 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좀 부진한 면이 있고요. 또 재구조화의 핵심은 이제 공동펀드 조성인데요. 공동펀드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조 5천억 정도를 이제 공동펀드를 금융권하고 해서 이제 조성하기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3차 같은 경우가 원래 5천억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2천억만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조 5천억이 다 조성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PF 부실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부실한 PF 사업장이라고 그래서 그게 누군가가 살려면 사업성이 괜찮다고 판단해야 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팔린다는 얘기는 아무리 좀 가격을 낮춰도 저기 사업성이 없다 싶으면 누가 달려들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정부라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이제 뭔가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LH가 매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에서 이제 흡수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은 이제 그게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출과 같은 수요 진작책이거든요. 수요 진작책. 그런 것들이 나와서 사실은 부실을 해소한다는 개념보다는 시장에서 흡수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을 좀 시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냥 부실을 해소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대책들을 보면 지방에 있는 중공업 미분양, 그러니까 미분양도 아니고 악성 미분양이죠. 뭐 이런 것들을 서울의 1주택자가 매입할 때 뭐 주택세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한계가 많은 그런 수요 진작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있을 때 그걸 사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으로만 간주해도 그게 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1주택자가 지방의 미분양을 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가 좀 내려가서 사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여전히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던 건데요. 5년 양도세 면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라. 맞습니다. 그 정책은 사실은 한 2번 정도 시행이 됐던 정책인데요. 뭐 이런 정책들이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서 시장에서 흡수하는 것이 저는 맞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그걸 매수하는 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조적 리츠 같은 걸 통해서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요. 구조적 리츠, CR 리츠라는 게 뭐 좀 제대로 좀 돌아갑니까? 몇 개나 생겼어요?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개, 4개 정도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입한 사업장은 한 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매수한 그 세대수 같은 경우가 한 500세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0세대요? 근데 이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저 3월 기준입니다. 3월 기준으로 우리가 중공업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이 2월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은 한 31채 정도 늘어났으니까 거의 뭐 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1,364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상반기 동안 해서 한 게 500채를 넘어가는 정도 수준에서 매입을 했는데 한 달 만에 1,400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뭐 지금 정치 일정 자체가 좀 그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도 보면 뭐 부위원장이라든지 원장께서 이제 뭐 임기가 만료되시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는 속도를 본다 그러면 그보다 더 빨리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획기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나마 획기적인 대책의 예시로 5년간 양도세 면제를 들으셨는데 이 조치를 정부가 구상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건 아직은 조금 더 시장이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아직은 경제를 위협할 정도 심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그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투입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잘 진행이 돼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어쨌든 리스크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시장에서 흡수되도록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네. 혹시 5년간 양도세 면제 외에도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을 조금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대부분의 대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금액 수준을 정해서 이를테면 지방의 공시가 2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그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의 상한을 정해놓는 대책들은 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그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주택 가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수준의 뭔가 이런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지방도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걸 보면 7억씩, 8억씩 이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걸 이제 사줘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맞습니다.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조금 이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방에 이렇게 상한을 두면서 그 내놓는 대책들은 조금은 이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네요. 자, 이런 우리가 부동산 PF 부실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6.3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상당히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시장은 관망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심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건지, 그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영향을 미칠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그 일관성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될 때는 이제 떨어지기도 했고 어떤 분이 될 때는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정치 상황보다는 경제 상황에 더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방향을 본다 그러면 작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그 이후에 5월 달, 6월 달에 계속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정치 일정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되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분들이 집을 산다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차원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올해는 저희가 또 유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7월부터 시행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6월 달에 먼저 움직일 분들이 계실 거고요. 이게 먼저 대출을 먼저 받아서 한다 이거죠.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어쨌든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거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수요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6, 7월 달에는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좀 활성화되면서 저는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의 이제 자산들을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저는 이제 만약 이제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럴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부동산 대책이 6월, 7월 달에 이제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거든요. 좋은 동네는 맞습니다.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않을까.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해 보시면 5월달 집권하고 난 다음에 8.2 대책이 3개월 후에 나왔어요. 8.2 대책. 예, 본인의 그 정책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뭐 하반기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강보합, 지방은 이제 약세로 가겠죠. 그 대책이 나왔으니까요. 대책이 나온다면. 예. 그다음에 이제 대책이 나오고 나더라도 사실은 이게 저희가 겪어보면 한 3개월, 길어도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게 또 해소가 됩니다. 대책의 효과는? 대책의 효과는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내년 초 되면 또 은행에서 또 그 뭐 이렇게 영업 같은 걸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출 한도가 다시 세팅이 되지 않습니까? 연초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되면 또 은행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이러면 또 가격은 또 오를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한 5월 정도에 또 큰 이슈가 있습니다. 뭡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된 게 끝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맞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이제 5월. 배제된 시점이 내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것도 그냥 양도세 중과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또 이제 시장이 침체하는데 대신에 이제 매물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규 매물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기존 매물마저도 사라진다 그러면 규제와 안정과 상승 이런 흐름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게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매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 공급이 조금 부족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시장에? 예, 맞습니다. 수급 차원에서 보면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입주 물량 같은 거는 거의 다 정해졌거든요. 그 뭐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3년에서 4년을 지어야 되니까요. 뭐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나올 건 없고 그런데 이제 기존 주택까지도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 스트레스 DSR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도권이라든지 수도권의 주거 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은 없다. 왜냐하면 뭐 적게 빌리기도 하고 안 빌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신에 서울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같은 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양극화를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짧게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되면 건설회사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뭐 건설업 사업을 위기했는데 이제 7월 위기설도 누가 얘기하는 모양인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위기설은 작년 4월부터인가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정치 일정하고 좀 맞물려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5대 시중은행의 영업이익이 1년에 한 2, 30조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20조 정도지 않습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부실, BF 부실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